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중보건학을 가르치게 될 안정아라고 합니다. 첫째 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론 수업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학의 평가는요. 중간 30, 기말 40, 출석 20. 그 다음에 과제가 이제 80인데 과제 자체가 10, 그리고 5, 그 다음 발표가 5 이렇게 해서 10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수업 방식은 이제 1교시는 항상 그 복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제. 그래서 이 수업을 따로 공부하시지 않도록 해서 제가 항상 1교시는 복습하고 발표하는 걸로 채우고요. 2교시는 이제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이 1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빡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대한 필요한 것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중보건학에 들어갈 텐데요. 공중보건학은 국시에서 최대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즉 공중보건 총론, 역학과 감염병, 환경보건, 그 다음에 보건관리 및 보건사업에 대해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여러분한테 내는 게 이제 발표랑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 국시 시험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 15주에 한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는데 15주 중에서 2개 주는 중간고사 7,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버려 13주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이거를 대면으로 안 하고 또 비대면으로 하게 3주 동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거는 10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10주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수강생을 나눠서 n분의 1을 해서 한 3, 4명이 이제 발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시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그 발표하는 학생이 그거를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3주차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차는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공중보건 총론, 역학, 감염병 관리, 기생충 질환 관리, 환경보건, 산업보건, 식품위생, 중간고사 이렇게 중간고사 해서 이렇게 되고요. 9주차에서 14주차 이제 보건행정, 보건교육, 보건영양, 인구와 보건, 모자보건, 성인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보건통계 그리고 총 마무리를 해서 14주를 마치게 되면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1교시는 공중보건의 역사 그리고 공중보건의 개념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학문, 공중보건의 제안과 과제와 해결 방안, 2교시 때는 보건 어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건강과 질병, 건강 증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중보건이라는 게 역사를 보시게 되면 고대기, 중세기, 여명기, 황립기, 발전기 이렇게 해서 5단계를 통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책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대기는요. 이 공중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자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에서도 주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공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건이라는 것은 지킬 보자 건강할 때 건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전체의 공중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중보건인데 자 그러면 우리 고대기 때는 도대체 이 공중보건을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질병이 돌고 감염병이 도는 것은 바로 사액체설이라고 해서 혈액, 점액, 황담, 흑담이라고 해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전염이 되더라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아니야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더라 해서 장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공중의 위생을 위해서 이집트나 로마 시대 때 보면 그 배수시설과 상수시설과 목욕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 들면서 암흑기가 찾아오죠. 왜냐하면
칭기스칸이 유럽 정복을 하면서 패스트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구의 거의 10분의 1이 죽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독이 또 번지게 되는데, 매독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중세기 때 검역법이라든가 검역소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명기, 즉 요람기라고도 하는데 근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데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보건국이 설치가 되고요. 이때 우리가 천연두 예방접종 있죠? 그게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이 바로 제너예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예방접종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독일은 프랭크라는 사람이 보건학이라는 책을 썼고 위상 경찰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라마니찌는 직업병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직업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만들었고요. 영국에 쓴 체드윅이 열병 보고서, 그리고 영국에서 공중보건법 제정, 개인위생, 공중보건 사상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게 돼서 산업의학의 시초가 되고 인구학 및 보건 통계학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후반 근대죠. 확립기라고 합니다. 이때 세균학, 면역학, 예방의학이 강조가 되는데요. 영국의 스노우는 콜레라를 처음으로 역학조사를 했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지금 역학조사하고 있잖아요. 그 역학이란 개념이 이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는 탄저균과 저온살균법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었고요. 독일의 코흐는 콜레라균과 결핵균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비스마르크 근로자 질병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제 근대 때 이제 19세기 후반에 예방의학과 세균학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현대로 들어오면서 발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꼭 이런 개인적인 감염,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환경 이런 것까지 통틀어 보는 포괄 공중보건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지역사회보건학 또는 사회보장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보건부가 설치가 되고요. 1910년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 이전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것을 많이 다뤘다고 하면 1970년대 이후에는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뜨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 공중보건이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병을 예방해서 또 그리고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며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이제 포커싱이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WHO가 설립되고 이 WHO에서 알마타 서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리우 환경선언이 되면서 공중보건에 대한 이렇게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책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대 때부터 이제 대방보건이라 그래서 이미 사람들 전체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 낭랑시대 때는 도홍경이라는 부서가 있었겠죠.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1910년도에는 위생 실험 기관도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911년도 위생국이 만들어지고 이제 일제시대 때죠. 보건후생부도 이제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이제 보건소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이라는 건강보험이죠. 이게 1995년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의료보험이 2001년도에 건강보험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이 차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공중보건의 정의죠. 이제 역사를 배웠다면 그렇다면 이 공중보건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윈슬로우와 라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윈슬로우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라스트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지역 주민, 국민, 주민 이렇게 대상을 해서 건강을 프로텍트하고 프로모트하고 리스토어하는 게 바로 이런 조직화된 이 노력이 바로 공중보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중보건의 목표는 뭐냐? 환경위생을 향상시키고요. 당연히 관염병이 관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도 해야 되고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서비스의 조직화. 쉽게 말하면 공중보건이 잘 되면 그 건강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지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중보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중보건의 특징은 특히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중보건은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은 지역 주민이다라는 거. 그리고 최소 단위가 그렇다 보니까 지역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포괄과학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건강 그러면은 질병이 없다 이것만 말했는데 지금은 이 질병이라는 것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다 함께 증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중보건의 영역은 17페이지인데요. 우리 책에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보건, 질병관리, 보건관리가 바로 이 공중보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보건관리 중에서 인구보건 있죠. 이 인구보건을 따로 떼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4가지 영역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환경보건에는 뭐가 있냐면 환경위생, 환경오염, 산업환경, 식품위생이 공중보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질병관리에는 역학, 감염병 관리, 기생충 질병관리, 생활습관병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수질오염도 여기 포함이 돼요. 그리고 보건관리는 관리니까 행정이라든가 교육이 여기에 관련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양, 생애 주기별 보건, 정신, 재활, 보건, 통계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 영역에 인구보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영유아보건, 노인보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중보건하면 이 공중보건이 꼭 이 건강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의학하고 이렇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의학하고 이렇게 따로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중보건학하고 연관된 학문으로는 바로 위생학과 의학이 있어요. 그래서 위생학이라는 것은요, 하이지, 그러니까 환경위생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래서 환경위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위생학이고요. 두 번째, 의학이라는 것은요, 종류에는 이제 예방의학, 사회의학, 건설의학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건강과 안형을 보호, 유지, 증진하고 건강의 질병 경과, 평가, 성세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연구하여 이제 쉽게 말해서 예방한다는데 이제 기초를 두는 거고, 사회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의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거죠.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죠. 건설의학인데 이게 어떤 건물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증진시키냐 이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더 좋게 하고 최고 수준으로 하게 해주는 게 바로 건설의학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의학과 공중보건학을 비교하면은요, 목적은 같아요. 질병의 예방이라든가 수명의 연장, 신체 정신적 건강과 능률 향상, 윈슬로우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단 대상이 다르죠.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책임 소재도 다르고 진단 방법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달라요. 즉 의학은요, 개인이
의학주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아파서 가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게 의학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임상적인 진단과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의료 서비스에는 뭐 진단, 뭐 진료하고 투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있고, 즉 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 및 치료까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중보건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그 다음에 국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집단 건강의 향상을 도모를 해야 되고요. 보건 통계로서 이제 진단하죠. 그래서 이게 뭐 보건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이제 통계 자료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보건관리와 봉사가 어떤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와 봉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나눠서 우리가 뭐 의학에는 뭐 예방의학, 사회의학, 뭐 건설의학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상의학, 예방의학, 공중보건학을 조금 이렇게 다시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해보면 목적은 다 똑같아요. 셋 다 수명 연장이 되겠지만 이건 참고로 보세요. 목표되지만 인력이 달라요. 왜냐하면 임상은 우리가 환자 개인이잖아요. 내가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있으면 돼요. 의사가 책임지고 의사하고 관련이 돼요. 하지만 예방의학이라는 것은 예방의학자, 예방의학전, 전문의, 그 다음에 의사. 그러니까 거의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이제 그게 예방의학도 의학이니까 당연히 의사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죠. 하지만 공중보건은요. 의사도 들어가게 되고요. 공중보건학 전문가도 들어가게 되고 지역사회조직까지도 모두 다 인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요 18, 19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공중보건에 왜 이렇게 어떤 접근에 이제 필요한가를 봤더니 이거는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역사회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공중보건 과제와 공중보건에 어떤 과제가 있고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이 과제는요. 공중보건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그 다음에 사회 안정망을 즉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 증진과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공중보건을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거나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생활습관성 질병관리와 사회보장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지만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게 공중보건의 해결 방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보건 의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보건은 이제 정의가 앞에서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보건 의료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의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과 의료는 다른데요. 의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의학이지만 의료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서비스가 이제 의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건의료니까 건강을 지키는 이 의료, 즉 헬스케어라는 것은요. 그 대상이 지역사회 인구 집단이고요. 정의는 우리나라 그 보건의료기본법의 제3조 1항에 보면 1호에 보게 되면 딱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국민이다라는 거죠.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또는 보건의료기관이 또는 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보건의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국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자치, 그 다음에 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건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있었냐. WHO에서 선언한 알마타 선언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23페이지. 이 알마타 선언은요. 1978년도 9월에 카자흐스탄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공중보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1차 보건 의료를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1차 보건 의료는 Primary Health Care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PH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는 이 8가지는 반드시 해라. 라고 정한 것이 알마타 선언입니다. 그래서 알마타 선언에서 필수 보건 의료라고 했던 게 뭐냐면 8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요 건강 문제, 질병 예방, 관리 방법에 대한 보건 교육, 영양 식생활 증진, 안전한 식수 공급, 기초적인 공중위생. 그렇죠. 이거는 이제 상하수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모자 보건의 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예방 접종, 풍토병의 예방 관리, 질병, 외상의 치료, 필수 의약품 제공해라. 이게 바로 1차 보건 의료죠. 그래서 1차 보건의 어떤 그 사업은 뭐냐면 바로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면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보건 의료, 3차 보건 의료 있겠죠. 그거는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알마타 선언에서 한 내용을 보죠. 이 알마타 선언에서 5가지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건강선언, 보건평등화 선언, 개발선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선언, 그리고 국가정부 책임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건강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모든 인류는 보건의료에서 평등하다.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경제, 사회개발 선언,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보건의료의 계획과 집행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각 국가는 자기 국민의 건강에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보건의료 3가지 아까 있죠. 1차 보건, 2차 보건, 3차 보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Primary Health Care는 예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개인, 가족 대상이 일반적인 보건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식수위생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보건교육사업, 주민의 영양개선 사업 등이 되는 거죠. 즉 예방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요. 2차는 치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응급처치, 급성질환, 그 다음에 입원 치료들을 관리 위한 거죠. 네. 그리고 3차는 바로 재활입니다. 즉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가 방문이라든가 장기 요양이 바로 3차 의료 보건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3가지로 나눴거든요. 종합건강지표와 특수건강지표, 보건봉사활동지표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보건지표가 바로 종합건강지표 3가지를 말하는 거고요. 특수건강지표는 영아 사망률과 전염병 사망률이 되고요. 보건활동지표는 보건의사장 수와 봉사자 수와 병상 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를 모르셔도 되고요. 영아 사망률이 이제 연 출생아 수에서 출생 1년 미만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00이 영아 사망률이 되는데요. 알파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알파 인덱스라는 것은 바로 신생아 사망수에서 영아 사망수를 나눈 거거든요. 즉 신생아라는 것은 태어난 지 28일 이하를 28일이에요. 태어나서 28일을 무조건 신생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28일간 태어난 애가 28일 안에 사망하는 거 신생아 사망률 분의 영아 사망률 즉 연철생아 수에서 출생 후 1년 미만 사망수 곱하기 1000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했을 때 1에 가까울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말해서 영아 사망률이 결정하는 거죠. 영아 사망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보건 수준은 낮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